연구자로서 학위를 받는다든가 연구자로서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논문을 얼만큼 잘 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개의 시리즈의 강의에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김은준 단장님께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뽑아서 특히 논문을 쓰는 순서, 논문의 구성 요소들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와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가운데에 길이가 긴 블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에 제가 포커스해서 이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김은준 단장님께서 전반적인 논문 작성의 개요, 특히 영어 논문 작성의 개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것을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특별히 논문을 쓰는 순서, 그 다음에 그 논문의 긴 분량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블록 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 블록 라이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 쓰는 법 이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선 좋은 논문의 기본 요소가 뭔지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뒤에 가서 논문 쓰는 구체적인 방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논문 긴 분량의 논문을 어떻게 쪼개서 계획을 세워서 잘 쓸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논문의 기본 요소는 저널의 에디터들이 독자들 또는 논문을 쓰는 저자들에게 이런 논문을 쓰시면 좋은 논문이다라고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논문이 가져야 되는 기본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리티 이슈. 클래리티 이슈라는 것은 논문이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 답, 결론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기술이 해줘야 된다. 이것은 논문뿐만 아니라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 되겠죠. 그 논문이 또는 그 글이 추구하고 있는 그 주제와 그 결론을 얼마큼 명확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모든 글의 기본이 되겠죠. 이것은 논문에서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영어로 된 과학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좋은 논문의 기본 요소이다. 또 거기에 더해서 모든 좋은 글들은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오리지널리티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오리지널리티 이슈가 중요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내가 처음 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자들이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했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오리지널리티에 강조를 해서 써줘야 된다. 또 그 오리지널한 컨텐츠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가 그 논문이 얼만큼 좋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좋은 논문은 좋은 논문이어야 되는데 그 좋다는 것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퀄리티 이슈라고 합니다. 근데 그 퀄리티 이슈를 이제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저널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대부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느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널의 에디터들이 생각하는 그 논문의 퀄리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고 있는 그 문제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의미의 중요성, 의미가 얼만큼 하이 퀄리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기준은 그 의미, 그 문제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볼 것인가, 그 논문을 읽을 것인가라는 것이 이 퀄리티 이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또 그것이 그 풀고자 하는 그 문제에서 모든 그 과학기술적인 문제, 과학의 문제들이 우리가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한 개의 논문으로 다 풀어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의 논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인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만약에 이 전체 문제를 10발자국 걸어가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낸 논문이 몇 발자국을 걸음을 뛰었느냐, 즉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 그 문제를 푸는데 이것이 이제 그 중요도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 중요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여야 되고,
그 주제를 해결하는데 내 논문이 많은 기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하이 퀄리티 페이퍼다, 좋은 논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어야 되겠고, 그 중요한 문제에 큰 기여를 한 그런 해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기여도가 굉장히 좀 독창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진 연구들을 명확하게 문제와 해답을 명확하게 논문에다가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기본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널의 에디터들, 물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리뷰 레터 에디터들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한번 다시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논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퀄리티가 중요하고, 좋은 저널일수록 하이어 퀄리티 페이퍼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퀄리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트레스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컨트리뷰션이 중요도가 높아야 된다. 즉 그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인트레스트와 임포턴스를 저널의 에디터들이 어떻게 기술하느냐라는 걸 보면, An interesting research will make readers glad to learn about it because it is important to their own work or the work of others, or because it is science of uncommon beauty.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좋은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의 근원은 이 사람이 한 논문에 적은 그 일이 다른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깊이 관계가 돼 있어서 그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논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연구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하는 일들과 잘 이렇게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 scientific interest의 근원, 즉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interest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단 하이 퀄리티 페이퍼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또 중요한 논문이 될 수는 없는데, 그만큼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An important research provides insight that change the way others view and understand the topic, allow them to improve their own approach.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그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임팩트를 주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scientific importance, 그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론, 그 어프로치를 다 이렇게 뒤바꿀 정도의 중요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중요한 결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 내용을 잘 가지고 있는 논문들, 또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논문화 될 때는 이 세 번째 엘리먼트가 필요하죠. The third element is accessibility. 이 accessibility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clarity issue, 즉 명확하게 글이 써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컨텐츠이든 a manuscript will be of less interest if it is impenetrable, and a manuscript that attracts fewer readers will be less important. 이 얘기입니다. 즉 어떤 논문이 그 중요한 토픽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문을 읽기가 쉽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논문에 액세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트레스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쉽게 읽으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우리말로, 우선 흥미로운 주제. 그 흥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일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주제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설득력 있는 피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논문이어야 되고, 그것이 논문으로서 글로서 정리가 될 때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클리어하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좋은 논문과 좋은 연구 결과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논문을,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할 때, 즉 우리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고 거기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 그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good presentation, clear writing으로 논문으로 쉽게 써낼 것인가 하는 것이 논문 쓰는 법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요체라는 것은 우선 논문을 쓰는 순서를 잘 이해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논문 쓰는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어떻게 논문을 읽는가 하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penetrability, accessibility를 얘기한 거죠. clarity, 즉 읽는 사람이 쉽게 싹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수요자,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그 논문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논문을 잘 쓸 수가 있다. 액세서빌리티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논문을 읽는 방법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을 텐데, 우선 제목을 보겠죠, 당연히. 그 제목들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 리스트에 있는 제목들을 봐서 제목이 자기 연구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중요하다 싶으면, 흥미롭다 싶으면 그 논문을 보겠죠. 그래서 논문에서 가장 먼저 액세스가 되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1번으로 읽히는 부분이고 또 쓰는 사람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이 흥미로워서 그 논문의 테이블 오브 컨텐츠로부터 논문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2번, abstract죠. 그러니까 논문의 줄거리 또는 논문의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개요, 논문가 타이틀에서 얘기한 것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또 명쾌하게 이 앱스트랙트가 담고 있어야 논문의 본문으로 우리가 독자들이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좋아야 될 뿐더러 앱스트랙트가 간략하게나마 논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명쾌하게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앱스트랙트를 써줘야 논문의 본문이라는 것이 액세스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논문의 본문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사실 본문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전문가라면. 그래서 이 그림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전문가로 이 연구를 한 25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논문을 매일 읽고 일주일에 논문을 40~50편씩 제가 소화를 하는데, 대부분 사실 저기 써 있는 저 본문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앱스트랙트와 그림을 보고 대충 끝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서 나온 논문의 그림들과 앱스트랙트를 보고 논문의 전체 내용을 일단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림만 보고도, 그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보고도 논문의 중요한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쓸까, 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 이 본문의 이 긴 내용, 라이팅의 내용들, 이 5번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은 사실 중요도로 보면 가장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논문을 쓰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데다가 소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논문을 쓰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논문을 쓰기 전에 이 논문이, 내가 지금 연구한 내용이 논문에 될 만한 내용인지, 또 어떤 저널, 어떤 수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저널에 이것을 낼 것인지 내용과 수준 면에서 적합한 저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저널에 낼 것인지 그 수준, 저널, 타겟 저널이 정해지면 이제 논문을 쓸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우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논문을 쓸 것인가는 그 논문을 쓰는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한 달 동안에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한 3달이 걸릴 것인지, 이것이 6개월 걸리는 일인지 스스로가 시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논문에 대한 플래닝, 구상하는, 즉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옮겨서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화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논문을 쓰는 과정, 또 그 쓴 것을 여러 번 고쳐서 이것을 더 리파인해서 최종적인 버전을 만들어내는 과정, 커렉션 과정이라고 합시다. 이 4개의 과정을 적절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을 실제로 어떤 길이의 논문으로 쓸지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출판된 형태로 봤을 때 3페이지짜리로 만들 것인지 4페이지짜리를 만들 것인지 5페이지, 10페이지짜리를 만들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글쓰기 과제, 학교에서 만약에 글쓰기 과제를 준다면 어떤 글쓰기 과제든 분량을 정해주지 않는 과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원고지 10매의 글을 쓰는 것인지 원고지 100매의 글을 쓸 것인지 따라서 이 글쓰기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도 3페이지짜리 논문을 쓸 것인지 10페이지짜리 논문을 쓸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길이로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났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 논문 구상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시놉시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논문에 쓰고 싶은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했다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써보는 겁니다. 요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요약이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 담고 싶은 내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가 있다면 그 4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짧게, 좋은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일단 노트를 해놓는 겁니다. 이것을 시놉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연구원들하고 논문을 처음에 쓰려고 하면 우선 시놉시스를 만듭니다. 학생이 먼저 만들든 제가 먼저 만들든지 이런 개요, 이런 줄거리를 가지는 논문을 만들자 하는 그 줄거리를 먼저 짜는 거죠. 그래서 이 시놉시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러 번 고칩니다. 그래서 일단 시놉시스가 만들어지면 그 시놉시스를 잘 담을 수 있는, 즉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놉시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줄거리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피겨 플랜이라고 합니다.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거 하나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 1번은 이렇게 그리고 싶고 2번은 또 이렇게 그리고 싶고 3번은 또 이렇게 그리고 4번은 이렇게 그리고 4개의 그림에 이런 내용을 담자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서로 논의를 하겠죠. 공동 저자들이 학생 또는 연구원과 제가 계획을 논의를 해서 이렇게 그리자 확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겠죠.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지금 그림들이고요. 실제로는 그림이 5개 만들어졌는데 그 그림 만들어진 그림을 보고 이것을 드래프트 피겨라고 합시다. 그림의 초안이 되겠죠. 이 그림의 초안들을 보고 또 고칩니다. 실제로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원래 시놉시스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이 정확히 효율적으로 담긴 것 같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 피겨를 드래프트 피겨 셋 1, 드래프트 피겨 셋 2, 드래프트 피겨 셋 3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왜 고쳤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논문을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일단 만드는 거죠. 물론 후에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라이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그림을 고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드래프트 피겨를 여기까지 완성한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약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그림의 계획을 만드는 과정, 또 그림의 초안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수정해가는 과정. 여기까지가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의 계획과 그 줄거리를 잡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논문 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이틀, 앱스트랙트, 그림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를 다 담는 그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그림들이 다 만들어지면 그 그림으로부터 이제 라이팅 단계에 들어갈 텐데 이 그림에서 라이팅 단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다시 논문 구상 노트를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노트를 이제 확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든 노트라는 것은 이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그림과 시놉시스가 적혀있는 이런 노트고요. 이것을 확대할 겁니다. 어떻게 확대하냐면 각 논문의 그림을 우리가 4개를 그렸다라고 하면 그 각 4개의 그림을 각각 한 페이지씩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피겨 1에 한 페이지, 피겨 2에 한 페이지, 피겨 3, 피겨 4에 각각 한 페이지씩 이렇게 노트를 적을 거예요.
그 노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그림 1번에 해당되는 논문에서 설명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이 무언지를 적을 거예요. 개요를 적는 거죠. 주요 내용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들과 관련해서 디스커션, 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 논점이 있겠죠. 논점 1번, 2번, 3번. 자,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짜리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 2에 대해서 똑같이 주요 내용, result, 그 다음에 discussion, 해당되는 주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노트 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다가. 자, 그림 3번의 주요 내용과 주요 논점, result and discussion. 그림 4의 result and discussion. 이렇게 일단 개략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이 주요 내용의 1번, 2번, 3번 이렇게 항목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요 논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항목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들어 놓은 이 항목들을 논문이 다 끝날 때까지, 논문 쓰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일관되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논문의 구상 노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구상 노트가 다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실제 논문 쓰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 전까지는 실제로 워드 프로세스를 켜가지고 거기서 논문을 쓰는 텍스트 라이팅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때 여기까지는 다 노트입니다. 노트와 그림 작업만 한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놉시스를 적었고요. 노트를 했고 그것을 근거해서 피규어 플랜을 만들었고 피규어를 만들었고 각 피규어의 시놉시스를 다시 적은 거예요. 주요 내용과 주요 논점들을. 그래서 주요 논점과 주요 내용의 각 항목들이 다 정해진 거죠. 그것을 3개 했다면 6개가 되는 거고 6개 곱하기 4개의 그림이니까 6, 4, 24, 24개의 항목이 정해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구상 노트가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 페이지에는 논문 전체의 시놉시스가 있고요. 구상 노트 페이지 1에는 여기에 피겨 1과 피겨 1의 주요 내용과 주요 논점이 적혀 있고요. 여기다 조금 더 다시 첨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주요 내용의 경우에는 자기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 문헌이 필요가 없죠, 거의. 근데 주요 논점이라는 것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내 결과와 다른 사람의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이 되니까 즉 다른 사람의 결과라는 그 참고 문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주요 논점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인용을 해줘야 되는 인용 논문, 참고 문헌들이 필요하고 그 논문들을 내가 주요 논점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논문들이 인용되어야 되는 거가 이 시점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인용하고 싶은 참고할 논문들을 여기다가 이제 써놓겠죠. 요것이 완성이 되면 논문 쓰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여기까지가 논문 구상 노트이다. 그래서 논문 구상 노트에는 거의 완성된 형태의 그림과 그 그림에 들어갈 주요 내용, result의 항목들, 그 다음에 주요 논점의 디스커션 항목들, 그 항목들을 받쳐주기 위한 인용 논문들, 인용해야 될 논문들, 참고 문헌들이 쭉 적시가 되어 있는 그런 노트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라이팅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꼼꼼하게 참고 문헌까지 다 챙겨서 준비하고 싶은 것이고, 실제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해서 텍스트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순서를 일단 정할 건데요. 논문이라는 것은 왼쪽에 검은 글씨로 써 있는 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author list, abstract, 그 다음에 introduction, method section, result and discussion section, 그 다음에 conclusion 또는 summary section이 있고, acknowledgement가 있고, 뭐 reference section들이, 테크니컬한 세션들이 있죠. 섹션들이 있는데 이 순서로 쓰지 않을 거예요. 예. 우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피규어를 먼저 만든다고 했으니까 피규어가 0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쓰는 작업은 타이틀하고 author list를 먼저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쓰냐 하면 메소드 섹션을 먼저 쓸 겁니다. 왜? 메소드 섹션이 쓰기가 가장 쉬운 섹션이에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리설트, 결과 부분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이 모든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이 분량이 많은 부분을 우선 먼저 써놓을 거고요. 이 분량들을 다시 조금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사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요한 내용들을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introduction, conclusion, abstract 이런 부분들은 제일 나중에 쓸 거예요. 그 나중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제안하는 논문 쓰기의 방식은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이틀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리설트하고 디스커션 섹션, 즉 논문의 가장 큰 분량의 것을 먼저 써놓은 다음에 그것을 추출해서 인트로덕션과 컨클루션 앱스트랙트를 만든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죠.
타이틀은 공식이 있습니다. 어떤 논문의 타이틀이든 그 논문의 타이틀을 수천 개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잘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것은 결국은 키워드들의 집단이다. 문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들을 간단히 나열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브젝트 카테고리, 메소드 카테고리, 컨트리뷰션 카테고리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키워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논문과 관련된 키워드를 뭐 5개든 6개든 7개든 10개든 모아요. 그 모은 것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서브젝트 카테고리고 어떤 게 즉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게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메소드, 어떤 게 컨트리뷰션인지 이게 좀 알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주제는 알기 쉬워요. 내가 어떤 시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험했는지, 메소드, 이것도 알기 쉬워요. 제일 알기 어려운 게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High Efficiency Self-Assembly for Nanowire Network. 이것은 뭡니까?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위한 고효율의 자기조립법,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논문이 됩니다. 여기에 단어로는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단어, 전치사 빼고 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서브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노와이어 네트워크가 1개의 키워드고요. 이걸 떼낼 수 없죠. 여기서 네트워크를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노와이어만을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하이하고 이피션시를 뗄 수 없죠. 하이 이피션시, 고효율이 1개의 키워드고 자기 조립, 셀프 어셈블리라는 것이 1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이 이피션시, 셀프 어셈블리,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라는 3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키워드가 하나는 서브젝트고 하나는 메소드고 하나는 컨트리뷰션이에요. 이건 알기가 쉬워요. 서브젝트는 연구 대상,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이죠. 서브젝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차용한 겁니까? 셀프 어셈블리를 한 거죠. 실험 방법이. 그래서 메소드도 쉬워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에 해당되는 키워드도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겁니다. 컨트리뷰션은 뭐냐? 하이 이피션시예요. 근데 왜 하이 이피션시가 컨트리뷰션이냐? 자, 이 논문은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셀프 어셈블리 방법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의 셀프 어셈블리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내 논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논문에서 나노와이어 네트워크를 셀프 어셈블리를 만드는 이 방법을 매우 고효율화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기여도는 뭐냐 하면 고효율화예요. 고효율화. 셀프 어셈블리의 효율을 높였다라는 거죠. 셀프 어셈블리가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이 나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키워드 중에 어떤 것이 서브젝트고 어떤 것이 메소드고 또 나의 유니크한 컨트리뷰션이 되는지, 나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논문의 타이틀을 만든다면 나의 서브젝트, 나의 메소드, 그 다음에 내가 한 기여, 나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 뭔지를 각각의 키워드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그냥 나열하면 된다는 게 타이틀을 만드는 방법인데 심지어 이 3개의 키워드를 어떤 순서로 나열해야 되는지도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같은 키워드를 2개의 다른 순서로 나열한 2개의 그 제목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노와이어 네트워크 셀프 어셈블드 위드 하이 에피션시. 똑같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 개는 좋은 제목이고 한 개는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오늘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2가지의 제목을 읽게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더 잘 내용이 들어오냐라는 것을 이 피드백을 받으면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80% 이상 첫 번째 쓴 제목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컨트리뷰션 키워드가 앞에 있고 서브젝트 키워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하는 방식, 스토리텔링의 방식, 즉 영미권에서의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다 2가지씩이에요. 즉 중요한 내용이 항상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브젝트, 메소드, 컨트리뷰션 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나의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하이 이피션시가 항상 맨 앞에 와야 된다. 그래 하이 이피션시를 맨 앞에 내놓고 서브젝트를 제일 뒤에 오기 때문에 메소드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공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떻게 키워드를 선별해서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이 굉장히 컴팩트한 타이틀이 돼야 되고 클리어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쉬운 단어로 써져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을 먼저 쓴 후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Result and Discussion인데 이것을 쓰기 위한 구상 노트가 이미 써져 있어요. 피겨들이 정해져 있고 그 피겨 안에 어떠한 주요 내용의 항목과 어떠한 주요 논점의 항목을 담을 것인지 그것을 어떠한 참고 문헌으로 논의할 것인지까지 이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큰 줄거리에 라이팅으로 바꿀 것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주요 내용 1번, 2번, 3번, 주요 논점 1번, 2번, 3번을 다 블럭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이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요 내용의 항목들, 주요 논점의 항목들 한 개 한 개를 이제 한 개의 패러그래프, 문단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한 개의 문단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64, 24, 2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본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 내용 1번, 그림 1의 주요 내용 1번부터 그림 4의 주요 논점 3번까지 순서대로 쭉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블락 라이팅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패러그래프들을 한 개의 블락으로 보고 각각 블락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블락이 됩니다. 그 블락을 쓸 때는 어떤 순서로 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쓰기 쉬운 녀석부터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내용이 자, 그림 3번의 주요 내용 1번, 2번이다 하면 그 내용을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쓰고 주요 논점에서 그림 2번의 주요 논점 1번은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퍼즐처럼 놓고요. 그 퍼즐에서 내가 제일 맞추기 쉬운 퍼즐들을 일단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게 차겠고요. 쉬운 부분부터 쓰기 때문에 분량이 점점 금방 빨리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만 나중에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쓰는 동안에 쉬운 부분이 먼저 채워지면서 전체 분량이 차기 때문에 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신감이 생겨요. 그 분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진도가 점점 나가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처음부터 쓰게 되면 주요 내용 1번 쉽게 썼다고 합시다. 근데 그림 1의 주요 내용 2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에서 거기서 막히면 전체가 뒤에 가서 쓸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거기서 막혀버려가지고 전체 본문의 내용을 10%밖에 못 쓴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그 주요 내용, 그 주요한 그 논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쓰는 사람이 일단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가지고 논문을 길게 짧은 시간 내에 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운 내용부터 다 채워나간다. 그러면 주요한 내용이 남겠죠. 어려운 내용이 남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 다시 한번 고민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안 써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교수한테 가야죠. 지도교수한테 가서 이 부분을 잘 못 쓰겠다. 그럼 지도교수 묻겠죠. 그 부분을 왜 못 쓰고 있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논의를 하는 거죠. 지도교수님하고 논의해서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그것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자. 아니면 그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빼자. 일단 여기 내용에서. 그런 가이드를 빨리빨리 받아서 다시 그 채우지 못한 그 어려운 블락들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 어려운 블락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즉 어드바이서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서 채워나간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차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차면 논문이 끝나게 된다. 이것이 블락 라이팅입니다. 과학기술 논문이 아니더라도 긴 분량의 글을 쓸 때는 그 블락을 다 세부 블락으로 쪼개서 각 블락별로 쓴 다음에 그것들을 다 나중에 이렇게 오가나이즈하는 이 방식의 쓰기, 이것을 우리가 블락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긴 글이라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써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블락 쓰기의 장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블락으로 구성하라. 그림의 주요 결과, 주요 논점을 이제 적시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을 블락으로 만들어라. 이 블락이 뭐가 되냐면 패러그래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브 블락 단위로 다 쓴 다음에 그것들을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고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다 써놓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순서들을 고치고 앞에와 뒤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한 패러그래프 단위의 글쓰기를 쭉 하는 겁니다. 모든 글쓰기 훈련을 영미권에서 글쓰기 훈련을 시킬 때는 일단 그 패러그래프 한 개를 완성하는 글쓰기 훈련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들을 늘려가면서 전체 글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영미권의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자세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논문이 중요한 논문이 갖춰야 될 기본 요소부터 출발해서 논문을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가를 말씀드렸고 그 논문을 전체에 쓰는 방법을 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안 돼서 그 중에서 타이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부분과 그 두 번째 부분, 즉 본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 본문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 즉 블락으로 그것을 쪼개서 순서 없이 쓰고 그것을 다시 구성한다는 여기까지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실은 이게 제가 전체 강의 분량이 8시간짜리인데 그 강의 분량은 저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